집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탄생, 그리고 개혁 드라이브, 그 모든 인상적인 장면들을 촌철살인의 한컷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반가운 책이 아닐까요?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고군 작가, 감동의 역작, 좋아요 문재인. 예. 북로그 출판사.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내일 오전 서해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강해 대부분의 해상에서 2에서 4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섬 지역으로 가는 뱃길이 막힐 가능성도 있어 배편을 이용해 고향에 갈 계획이라면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해 봐야 합니다. 비는 모레 오후면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개천절인 화요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5일에는 대부분 지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가끔 구름만 조금 낄 뿐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연휴 동안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연휴 후반에는 낮 기온이 점차 올라 일교차가 더욱 커집니다. 성묘, 벌초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실무를 맡았던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에 나온 박 씨는 2015년 12월 당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입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전 사장이 자신에게 VIP가 말을 사주라고 한 것인데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라면서 당신 입 조심하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정유라 씨 승마 지원에 박 전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사실을 박 전 사장이 잘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박 씨는 앞서 수사 과정에서 최 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는 점은 진술한 바 있지만 삼성으로부터도 직접 들었다는 점은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법정에서 박 씨의 폭로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 회유 의혹을 제기하자 박 씨는 이전에는 변호사가 말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무사 개혁 TF는 지난 6일부터 정치 댓글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이 확인한 진상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 당시 뉴미디어 홍보 비서관실이 기무사 해외 홍보팀 신설을 기획했고 2010년 1월 실제로 기무사 내에 38명 규모의 해외 홍보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무사 해외 홍보팀의 공식 업무는 G20 정상회의와 해관보 정상회의 등의 홍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계 인사들을 인터넷 댓글로 공격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의 녹취록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이 전 단장은 기무사가 불법으로 심리전 조직을 만들었고 MB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나와 같이 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 내용에는 또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직후 만들어진 기무사 사이버 첩보 대응팀이 예하 부대를 동원해 총 250명 규모의 댓글 부대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북핵 문제 외에도 2009년 용산 참사 등을 안보 이슈로 분류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추석 상차림에 정치보복을 올렸다며 진보 정권의 적폐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양숙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의 640만 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서 홍준표 대표도 노 전 대통령 관련 특검 주장에 이어 권양숙 여사 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정원 불법 댓글과 블랙리스트 의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향하면서 한국당은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에선 정당한 적폐청산을 물타기하기 위한 한국당의 프레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마치 여야가 과거사를 놓고 싸우고 있는 듯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의 정치보복 논리야말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 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완전 가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우리 녹음실 앞에 감나무가 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감들이 이제 한창 익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날씨도 많이 좋고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이 업데이트 될 때쯤이면 한창들 이제 귀성길에 오르시겠죠. 그래서 이제 고향도 가시고 성묘하러 가시고 이런 가족들끼리 이제 두런두런 모이실 텐데 추석 때 양세병님은 홍삼 농사신 할아버지가 너무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제가 못 내려가가지고 그래요? 네,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저 졸업 전시 있어가지고 네, 졸업을 해야 돼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저희는 학교에서 다 살 거라서 10일 동안 그러네요. 진짜 안타깝네요. 이게 그 스펙이 뭐라고 우리 명절까지 이렇게 지내지 못하게 하는 졸업 거 보면 요건이어가지고 그러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송병우님은 그 이정현 지역구로 내려가시죠? 네. 고향이 그쪽이죠? 예. 네, 제 고향은 아니지만 내려가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는 청와대에 있는 직원분들 최대한 휴식 보장하도록 지침을 내리셨잖아요. 네, 거기에 맞들어서 10일 내내 쭉 쉬어서 창의력을 좀 충전을 하고 올라오려고 합니다. 저는 이명박근혜 때는 기대하지 못했었던 일들이잖아요. 생각도 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청와대에서도 벌어지는 것 같고 그러네요. 하여튼 이정현 지역구 잘 다녀오시고 이 작가님은 이제 뭐 큰댁이라서 아무래도 서울에 체류하고 계시겠죠? 네, 계속 서울에 체류하고 있다가 그냥 연휴 중에 한 이틀 정도 짬 내서 잠깐 맘 맞는 사람들끼리 여행 좀 갔다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행 좋죠. 이렇게 연휴 때 뭐 이렇게 가족들이랑 지내는 것도 좋지만 또 개인적인 그 충전의 시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요. 새날 소유 방송이 92화네요. 새날 소유 방송 92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91화여서 91년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또 팩트체크를 잘못해서 일단 사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1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했다라고 얘기했다가 92년도라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92년 3월 또 어떤 분은 4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월 그때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임백천 씨가 진행하는 MBC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던 게 맞고 팩트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자신의 기억력을 너무 자신하다 보니까 그냥 나온 대로 얘기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92화잖아요. 그래서 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는데 일단 뭐 지난주에 먼저 소개가 돼서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우리나라에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 따면서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켰어요.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제시대 때 금메달을 따셨던 송기정이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 감동적인 모습도 기억이 나네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막판에 한일전으로 갔거든요. 한일전에서 그 막판에 그 몬주익이죠. 거기가 그 죽음의 언덕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막상막하에서 계속 1, 2위가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둘이 같이 뛰니까 막판에 그냥 황영조 선수가 스퍼트를 뿌앙 내니까 일본 선수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기쁘게 했었죠. 그리고 92년도에 비극적인 일이었었죠.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한인 분들이 피해를 입었었고 그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기억하는 건지 나중에 봐서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한인들은 막 마트 위에다가 진지 옷을 만들어놓고서 맞아요. 봤어요. 가짜로 된 총을 진짜인 것처럼 막 하면서 그런 체계를 운영을 해가지고 잘 막아냈다 뭐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때
실제로 다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비극적인 일이었어요. 예, 진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고 다시 그 LA 한인 사회에서 그 부분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죠. 그래서 다시 재건이 되긴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인종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해결점 자체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네, 그리고 92년도에 제가 되게 쇼킹했었던 일은 휴거. 지구 종말.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근데 그때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상황. 저는 평소에 그런 거 종교적인 걸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게 방영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초창기. 지금 이제 시민의 날개 하시는 문성근 대표 당시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초대 MC셨는데 사회에 보셨는데 휴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막 다음날 학교 갔는데 애들이 막 다 죽는 거 아니냐,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휴거를 이렇게 휴거 교회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거기 다니는 애 때문에 제가 한번 갔어요. 한번 갔는데 제가 봐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건 왜 어떤 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종말이 오니까 제가 그때 저는 내지 않았는데 재산 막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전 재산을 막. 예, 돈 갖다 내고 막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죽고 나면은 다시 돌려받는다 생각하는 건가요? 그걸 통해서 천국행 엘리베이터 티켓을 샀다고 돈으로 신의 환심을 사려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돈적인 걸 떠나서 사람들이 삶의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현실감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까 학교에서도 그때 뭐 공부해서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거는 합리화인데. 그러니까 특히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엄청 좋아하지. 그러면 저는 그 지구종말론 이런 거는 99년도에 그거 제일 크게 난 건 줄 알았는데 그 전에 한번 크게 있었던 거네요. 휴거가 되게 빅이슈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지구종말론 그때는 뭐 이제 세기 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를 이제 후세 인간들이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어진 해프닝이었는데 휴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빅이슈가 됐었고 하여튼 그때 엄청난 이슈였는데 제가 그 교회 그 친구한테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다음 날 제가 알기로 그때가 10월 며칠이었었는데 그 다음 날 멀쩡했어요 세상은. 사람들 민망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너무 민망해. 그 재산은 어떡해?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인가 누가 하여튼 나와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 이제 다 휴거를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돈 뿌리고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돈은 그래도 주고 간 그런 건가요? 다 줬는지 모르지. 뭘까요? 아주 조금 뿌리겠죠. 그때 제가 살던 동네 그 교회 주변도 난리도 아니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저는 뭐 전날 밤에 나는 천국에 못 가니까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잠들었다가 정말 아침에 어머니한테 늦잠 자가지고 현실적인 마무리. 결국 이제 맞으면서 깨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92년도도 그렇고 99년도도 그렇고 어릴 때 굉장히 휴거 관련해서 저희 친가회가 기독교다 보니까 그걸 맨날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제가 좀 어릴 때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이제는 쌀로 죽을 쓴다 그래도 교회에서 말하면 안 믿는. 그럴 법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종말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상황까지 가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신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뭐 언제 망하니까 뭐 어떻게 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분야이긴 한데 아무리 들어도 비현실적이잖아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모여있는 데다 빛을 쫙 쏴주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올라가고. UFO 아닌가요? 이게 이때잖아요. 사람한테 그런 게 자기의 종말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때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휴거. 그래서 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봤는데 요즘 또 그 휴거라는 말이 또 안 좋게 쓰이잖아요. 다른 의미로도 휴거? 특정 아파트에 사는 그 아이들을 비하하는 용어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쯤에 들었었던 얘기인데 그 휴 땡땡땡 아파트에 사는 애들을 가지고 휴 땡땡땡 거지 그래서 줄여서 휴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끼리 서로 따돌리는 용어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부분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이거 자료 찾다 보니까 또 예전에 그 손석희 앵커 브리핑에서도 이걸 한번 얘기했었더라고요. 휴거랑 그거랑 같이 비교해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이런 부분 보면은 참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맞아요.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92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봤었고요. 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팩트가 약간 어긋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제가 그때 당시 기억이 그렇게 썩 좋을 때가 아니니까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요. 요즘 핫해요. NBA 국정원.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 결국 언론 장악한 것 같은데 일부는 NBA 국정원이 그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에 광고하는 광고주까지 압박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2009년에 작성한 문건인데요.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 사항에서 방송사의 행정을 제재할 것, 그리고 경영진의 주의를 환기할 것 등을 이제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찍어내기를 자행한 거죠. 네. 퇴출 시기까지 정해놨다고요. 4월 김미화. 살생부야? 네, 살생부. 7월 김여진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고. 그래서 그런 블랙리스트에 드셨던 분들이 김미화, 손석희, 김규리, 김장훈, 윤도현, 신해철 등등등. 네.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은 몇몇이 이제 바른 말 하기로 소문 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줬었던 분들이고 그런데 결국 이분들이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결국에는 언론에서 퇴출시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명줄 가지고 장난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연예인 건전화 사업 TF 뭐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야, 진짜 옛날 냄새 난다. 그러니까요. 새마을운동 냄새 나지 않아? 건전화 사업이라뇨.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저는 처음 딱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제재를 가해라, 뭐 조금 덜 나오게 해라 이런 식으로 묵묵히 압박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번에 다 하차를 시켜버리면 너무 티가 나니까 되게 머리를 쓴 것 같더라고요. 4월에 누구, 7월에 누구. 근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똑같이 하차를 한 정황이 있고, 그리고 그 여론 공작도 그 합성만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논란이 될 것 같은 이슈나 루머 같은 거를 미리 생성을 해놨다가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딱 터뜨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김구라 연예인의 경우에도 그 막말 동영상 같은 거를 국정원 측에서 딱 뭔가 적절한 시기에 배포를 하고, 그리고 김장훈도 거짓 기부 논란에 휩싸였을 때가 딱 일부러 진짜 딱 적절한 시기를 노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 것 같은 그런 정말 살상부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제재를 받았던 연예인들 중에 이제 의뢰인분도 있더라고요. 김어준 같은 경우도 MBC 쪽에 시사 프로를 진행을 하셨다가 네. 이번에 이제 TBS로 가시게 됐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원래 당연히 거기 있었다가 내려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내려온 사람이니까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데, 그 과정에서도 김어준이 무슨 공중파냐고 그런 댓글도 살짝 돌았거든요.
그런 점도 있었고 그 시기에 이제 나온 문건들 중에 자세히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찍어낼 때 그 방법 자체가 되게 교묘하더라고요. 그냥 강제로 TV 프로에 나오지 못하게 그냥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를 지원하는 그 광고주나 방송사 간부 같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일단 얘기를 넣고 그런 거를 안 듣는다 그러면은 포용 불가 연예인이라는 걸로 낙인을 찍는데요. 그래서 그런 포용 불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일단은 무대응을 기본으로 가져간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이 주변에서 계속 얘기는 하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가다가 간접적으로 점점점 분량을 줄인대요. 네. 그래서 말할 기회를 계속 없애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차되는 거죠. 내가 말을 못해서 하차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능력이 그렇죠. 없어서 편집을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거네. 이것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심리학적인 공격 기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 조언을 해줬다는 거가 드러나고 네. 실제로 그런 조언을 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계속 증언이 나오고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치밀하고 이렇게까지 개인들을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근데 사실은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 방송사 관계자들과의 협치? 협업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시할 수 있도록 뭔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을까요? 좀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갑자기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막 갑자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아니면 뭐 술자리나 아니면 뭐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을 때 다 받아 적어놨다가 그걸 이렇게 정부 쪽으로 올리고 뭐 그러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네,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일단은 광고주들이 이제 광고가 방송에서 차지하는 수입적인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그렇죠. 끼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이제 큰 소리 치는 시대가 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주들을 압박하게 되면 결국 광고주들도 제작자들을 압박하게 되겠죠. 그럼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면은 아무리 올곧은 제작자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버텨내기가 힘든 거예요. 개인적인 양심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내가 이런 식으로 방송 제작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권력의 구미에 맞는 그런 방송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되게 막 본보기가 됐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편집 이런 거에 놀아나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방송을 하는 관계자분들은 다 그런 정황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행적을 뭔가 생각해보게 되고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고 통제하고 막 너무 안타깝게 된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본보기를 보면서 특히 김재동 씨도 그 연예계에서 항상 안 나오는데 이렇게 극구 이렇게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막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말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김재동 씨를 다시 봐서 좋기도 했겠지만 또 막상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아 나도 잘못 말하면은 저렇게 방송도 못 나오고 저렇게 한번 간간히 저렇게 해야만 얼굴이 비춰지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라고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연예인 건전화 사업이라는 그런 말 자체가 그리고 얘들은 TF 되게 좋아해. 연예인 건전화 사업 TF를 구성을 했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진짜 위기였었던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MB 정권 초기에 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부터 광우병부터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폐악질에 대해서 깨어있는 시민분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이제 매스미디어다라고 이들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송을 탄압을 했었던 정황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MB가 자꾸 헛소리를 해요. 뭐라고 하고 있죠?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지만 이건 퇴행적인 일이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보복, 퇴행적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마치 자기가 정치보복의 희생양인 양 그런 식으로. 정치보복은 자기가 해놓고. 네, 그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진석 같은 인간들 아니에요. 뒤가 구리지. 왜냐면 MB 때 청와대에서 요직에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 뒤가 구리니까 그런 식으로 더
그래서 더 개같이 짖는군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지. 개는 개다운 거지. 주인을 위해서. 네. MB가 보신탕을 그렇게 좋아한다던데. 진짜요? 트위터에서 그런 얘기 봤었는데 공감이 굉장히 갔었는데 왜 지금 MB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기사들이 터져 나오는데 기자들은 왜 MB의 테니스 라켓이 무슨 브랜드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보도하지 않느냐. 네, 노무현 정권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집까지 찾아가고 진짜로 모욕 줬죠. 네. 언론들이 완전히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해 볼 정도로 너무 심하게 사람을 몰아갔었던 거예요. 제 기억에도 그때 매일 11시에서 이제 한 12시 정도 되면 항상 노무현 관련된 개인적인 것들 관련된 것들이 항상 그 톱뉴스로 막 속보로 막 떴었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할 짓 없는 인간들이. 진짜 할 짓 없다. 진짜 할 짓 정말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정말로 당해보고 싶으면은 네. 그런 걸 한번 똑같이 당해봐야지. 그렇죠. MB가 자기 입으로 정치 보복이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뭐 다 똑같아요. 이재호, 홍준표, 정진석 그 인간들 입에서 어떻게 감히 정치 보복이란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정치 보복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정치 보복이네. 그리고 홍준표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권양숙 여사를 또 뇌물죄로 그 미친 새끼 같아. 이 정도 이쯤 되면은 그건 이제 사악한 것도 사악한 건데 그냥 미친 놈이야. 내가 봤을 때는. 네. 뭐 사실 뭐 정신병 중에 그런 게 있긴 하죠.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보면은 피해망상이라는. 네. 네. 그 홍준표는 특히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타켓을 그렇게 설정해서 잡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은연중에라도 본인이 그게 먹히지 않을 걸 아니까 더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정식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그냥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같이 쌓여져가지고 같이 이제 책임을 질 상황이 되니까 미리부터 겁이 나고 그렇다고 내가 전에 지시를 했던 사람을 미리 까발리자니 후환이 두렵고 거기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병이 네, 눈치 게임 중이구나.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진석이가 저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재호도 그렇잖아. 이재호 요즘 늘푸르당당당인가 그거 만들었는데 당당당 늘푸른 한국당인가 뭐 만들었잖아요. 이재호. 그래가지고 대선 출마했었잖아요. 근데 의미 없잖아. 네. 뭐 몇 프로때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전형적인 MB맨 아닙니까? 변절자이고. 근데 그 사람도 한 목소리 내는 거 보니까 방금 송병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한 거지 이제. 불안한 거야. 뭐라도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해야 될 것 같고. 여하튼 MB 국정원은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바빴겠어요. 네. 이거 하느라고 안보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나 봐. 그렇죠. 네. 권력의 찌끄레미를 주워 먹기 위해서 국정원이 소리 없는 헌신을 특정 권력에게 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국정원 개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국정원이 진짜 제대로 개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MB 국정원에서 광고주들까지 압박하면서까지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시행이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자칭 청년 보수라고 일컬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례대표 공천까지 받아서 자유당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는 신보라 씨와 그가 속해 있었던 청년 보수라는 그런 이름을 걸고 있는 그 단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신보라 의원들은 이제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대학생 신분으로 나왔던 토론쇼에서 그 100분 토론 아니었나? 100분 토론이 누구한테 엄청 까였었는데. 손석희. 예, 제가 진행했었던 100분 토론인데요. 예, 하여튼 100분 토론에 나왔었죠. MB 정부 8년간 긍정적 평가 뭐 이런 식으로 맞아. 해서. 네, 그거. 예, 그래가지고 그 사진 많이 돌고 있었죠. 네. 답을 제대로 못했었죠 거의.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사건 통해 가지고 침몰할 줄 알았던 사람이 계속 뒤에서 뭘 계속 이제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고 커서 또 아니 상식적인
머리가 있으면 걔가 썼던 표현 있지. 머리가 좀 있으면 어떻게 MB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그 머리가 없는 거지. 좋대잖아요, 4대강. 4대강이 좋대? 네. 아, 그럼 4대강 옆에 살면 되겠네. 아니면 4대강에서 흐르는 물을 식수로 공급해드리고 생활용수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뭐 머리 많이 쓰신 거죠. 그 새누리당이 어떻게 한 자리 해보려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죠. 네. 그 네. 노력 끝에 그래서 신보라의 출신 단체가 올해도 공기업 지원을 받아서 네, 민주주의 그렇죠.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 단체 이름이 이제 청년이 여는 미래라는 단체인데 네. 아, 이름도 참 그쪽 색깔이 묻어나죠? 그러니까 막 청년, 막 청춘 이런 단어 쓰면 막 다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하나 봐. 네. 근데 그 청년이 여는 미래가 2010년 천안함 침몰 때 네. 좌파 단체를 중심으로 대학가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거에 위기의식을 느낀 청년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내세웠어요. 걔네도 그럼 테스크포스야? 그니까요. 아, 역시 좌파가 대학교 사이에서 뭐 유언비어를 했어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모인 건데 네. 이때 이게 신보라 의원이 대표를 맡아서 하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뭐 관제 데모 이런 걸로 통해서 뭐 돈을 많이 지원을 받았다는 네네. 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26일 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이 여는 미래. 네, 바로 이 그 청년이 여는 미래가 그 지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탈북자 중에 이제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 중에서 이제 청년층들이 생기고 이제 유입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한대요. 어떤 민주주의? 그러니까 걔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다르니까. 그 교과서로 하겠네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탈북민들을 어용으로 이용했었던 정황이 많이 드러났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 막 관제 데모에 막 동원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다문화 가정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유권자층으로 성장을 할 거란 당연하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자유당 그쪽 보수 수구들이 잘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정말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지금 그런 식으로 밭을 다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밭을 딱 다져놨는데 김무성 같은 데가 들어가가지고 에이 외국인 노동자들 90% 줘도 돼 이러면서 에이 그러니까 이 새끼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 서로 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한 머리로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 개인가 봐.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그리고 다뤘었던 한대포 있잖아요. 네, 한대포. 네네네. 거기랑도 이 사람의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한대포 회장 박성은 한대포 회장이 그 우표 만들어가지고 네, 박정희 우표, 박정희 우표 만든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닭깎이 우표. 네, 그게 뭐 청년들의 뭐 그 여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청년은 미래도 사실 그런 청년의 여론을 대변한다는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네. 그 대표가 작년 3월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을 딱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한대포에서도 아마 똑같이 보여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주옥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케이스잖아요. 국민의 그 의견을 대변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비례대표처럼 그 어떤 내부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네네. 네, 그런 패턴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신보라에 대한 이제 포문이 열렸을 때 이 사람에 대한 그 명확한 케이스를 만들어놔야지 사실 한대포 같은 그런 똑같은 케이스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청년들의 목소리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목소리 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내 목소리를 가져가가지고 제 주변에 한 명도 없는데. 그 우리가 또 이런 일들이랑 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이 뭐냐면 이제 울산과학대 청소 노동자들 투쟁 있잖아요. 거기서 총학생회가 그 노동자분들에게 보낸 서한이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뭐 천막농성을 중단해달라. 그리고 뭐 상응하는 학생회요?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학생회? 식으로 학생회가 총학생회가 이런 새끼들이 그런 새끼들이에요. 표현이 좀 그런가? 이런 새끼들이 그런 새끼들이라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울산과학대 이놈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특정 권력 그렇죠? 학교 권력에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들이 지켜줘야지. 근데 진짜 약간 그게 있는 게 그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정치 세력이든 아무튼 뭐 경제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건 청년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되게 많은 의미로 네, 굉장히 맞아요.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 타이틀이란 그 존재들을 이렇게 딱 소비를 하는 거죠. 봐라, 청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미래 그 사회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데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나오려고. 특히 그 안철수가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네. 했죠. 청년의 미래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이중적으로 보이는 태도는 그거예요. 그렇게 청년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으면서도 신보라는 그 인터뷰 기사 중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청년 배당은 돈으로 환심을 사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깔린 그 논조가 뭐냐면은 네. 그러면서 그렇게 또 부연 설명을 하기를 근로 의욕이 없는 니트족에게 주는 돈 50만 원이 무슨 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층을 비하했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계속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긴 한데 복지를 되게 시혜로 보는 관점인 거죠. 무슨 왕조국가의 구휼미도 아니고 이게.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건데 뭐 청년들을 거의 무슨 뭐 제 2등 국민으로 보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 청년을 위해서 고용 상습을 근절하겠다 이런 거를 엄청 외치고 다녔다고 해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 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뭐 청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피켓 들고 사진 엄청 찍으셨던데. 네, 맞아요. 예전에. 네, 그래놓고 이제 뭐 청년의 미래 일단 단체 해가지고 뭐 비례대표 하고. 그렇죠. 이제 신보라는 거기서 그 단체장을 맡으면서 결국에는 네, 그 발판을 삼고 비례대표까지 진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본인한테는 영달의 수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등용문? 등용문. 근데 이거를 살짝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신보라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약간 신보라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청년들이 부당 대우를 받은 거예요. 딜러리 쓴 거야, 딜러리. 네. 정말.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건. 근데 이제 직접적인 지시가 들어갔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그런 거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이제 공개를 한 상황인데 네. 국방부가 2012년에 정보보호 전문 인력 추가 양성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회의 계획이라는 그 문서를 만들었는데 국방부요. 네. 네. 그때 당시 김관진이 국방장관일 때 네. 당시니까 그때 이제 이런 지시를 이제 내렸다는 건데 거기를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제 2012년이 이제 총선 직전일 때라서 네네. 그때 마침 또 고려대에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그런 과가 새로 설립이 됐었는데 별 희한한 과가 예. 그 과에서 이제 졸업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이제 신생된 학과인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사이버사의 요원으로 활동하도록 보장해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려대. 네. 해마다 30년씩 계속 그런 사람들을 특채식으로 전문 장교죠. 전문 인력으로 장교로 이제 활동을 하게 하고 사이버사에서 들킨 바에 의하면은 그 사이버사가 여론 조작에 많이 이용이 됐고 민간인 해킹에까지 이제 관여를 했다는 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교에 그런 과들 생기잖아요. 뭐 국방학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좀 섬뜩해요. 제가 사실 그쪽에 있어서 그런 걸 계속 보는데 네.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해커가 되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보다는 사실 그 해커로서 그 외국에도 사실 지금 유명한 해커들이 많이 있거든요. 스노든을 네, 대표로 해서 그런 해커들에 대한 그 동경심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직업적으로도 관심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거에 마치 부응해 주듯이 관련 학과들을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그런 해킹하고 관련된 보안 관련 학과죠. 네. 그런데 사실 거기 들어가서 저도 직접 들어봤었는데 대부분 거기 오는 교수들이 국정원에서 이제 일하던 사람들이 꽂혀서 들어간 교수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산학 협력이 확실하네요. 네, 그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제가 건너 잘 알지만은 거기는 이제 MB가 이제 있었던 나의 모교다. 졸업한 모교이기도 하고 네. 거기가 이제 특별히 거기는 이제 그 정보 관련된 센터가 아예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양성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여론 조작에 사이버 여론 조작에 이용이 됐다는 거고. 고려대가 참 저는 안타까운 게 고려대가 어떤 학교예요. 그 광복군 출신의 김준엽 총장이 진짜 군사정부의 압제에도 집회 나서셔가지고 막아낸 그런 학교잖아요. 근데 이렇게 망가지나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고려대는 청소년들의 꿈을 사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고. 네. 그렇게 해서
그 200명이던 수준이던 그 사이버사를 1,750명으로 확대하는 어우, 몇 배야. 쾌거를 이뤄내셨다고 해요. 8배 되겠네요. 8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관진이 이런 식으로 명령을 직접 내려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거가 드러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보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키워주는 그런 일환, 지시에 의한 키워준 그런 거 화이트리스트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런 걸로 볼 수 있다,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김관진 해가지고 뭐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성 막 멋있게 해가지고 뭐 안보 김관진 해가지고 이렇게 도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우상화 시키는 거죠, 김관진을.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불멸의 이순신 얼굴에다가 김관진 얼굴 넣었어. 사진 더러워. 뭐 이순신도 되고 뭐 태권브이도 되고. 그러니까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 진짜 포토샵 가지고 못할 짓을 다 하고. 포토샵 이번에는 좀 잘 하던가요? 아니 포토샵 수준도 쓰레기였고. 이번에도. 예, 그래요. 신보라 청년 보수라고 자칭 일컬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수를 표방하는 수구의 정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결국 그가 있었던 단체가 그 소위 말하는 화이트리스트 그런 단체가 아니었나, 지원이 있지 않았나 해서 의혹을 받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한번 여러 사건을 버무려 가면서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참 보수라는 게 왜곡이 되는 것 같아요. 보수라는 게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보수인지 아니면 그냥 출세 기회주의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아직 뭐 확실히 나오지 않고 의혹이긴 하지만 어쨌든 박근혜 정부한테 잘 보여서 돈을 받게 된 건데 화이트리스트면 근데 탄핵에 페이스북에 바로 찬성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기회주의가 맞는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네. 그걸 보면 약간 신보라가 그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얘기하는 것 자체를 보면은 신보라의 입을 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말하는 주체는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약간 신보라 약간 능동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청년이라는 그냥 이름이나 외경 같은 거를 그냥 이용당하고 대신에 자기가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청년의 값을 그 정도로 매기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청년이라는 거는 뭐 게다가 신보라 출신지가 광주광역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상징적으로. 네. 광주에 사는 그 보수 청년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광주가 자기들에게 호의적인 동네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그냥 말 그대로 꼭두각시?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근데 꼭두각시라 하더라도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뭐 능동적으로 그러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신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아,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금주의 시사. 예, 금주의 시사입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지난주 결방에 빛나는 양세병님이 먼저 하시겠는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저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추석 연휴 때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뭔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주제여서 가져왔는데요. 네. 그 소방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소방관이요? 네네네. 그 평소에 또 소방관들의 뭐 처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네. 그 지난해 소방관들이 75만 건의 구조 신고를 받고 또 거기서 13만 명을 구했다고 해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신데 추석 연휴에는 네. 보통 평소보다 그런 신고 이런 게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더 는다. 네네네. 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를 봤을 때 네. 하루 평균보다 100회 정도 더 많은 그 출동이 있었대요. 신고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시간으로 보면은 49초 간격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석 연휴에. 추석 연휴에는 그러니까 49초마다 네. 전국 어디의 소방서에서도 누군가 네. 출동을 하고 있다. 네네네네. 네. 작년 연휴 기간에 58%가 다 부주의 탓이었고 구급 출동 환자 중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석 기간에 연휴에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뭔가 부주의에 의해서 그런 사건 사고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복통이랑 구토, 전신 세약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고보다는 질병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그 추석 중에 복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하루 평균이 원래 115건이었다면 네. 추석에는 134건 정도로 좀 잦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응급 출동은 그 정도 수준이고. 네네. 그럼 화재 신고 건수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네네. 그런데 화재도 절반 이상이 다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서 그리고 그 소방 당국에서 소방본부에서 얘기를 한 걸 들어보면 보통 명절 음식 준비를 하다가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재 사고가 되게 많았대요. 네. 네, 그래서 소방관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게 추석 때 좀 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식에서 일단 소방관 얘기를 가져왔는데 일단은 그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고 네. 그런 얘기를 또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2년 전쯤에 그 방화장갑, 방화수갑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공급을 안 해줘가지고 본인 사비로 네. 직접 사고 막 그랬다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장비 같은 게 조금 부족하고 좀 안 좋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돈을 들여서 미국에 있는 그런 장비 같은 거를 구입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인력과 장비 부족 이런 문제는 화재 진압이나 구조 잔업 중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이슈화 되는 것처럼 뉴스에서 자주 얘기를 내보내잖아요. 네. 네, 심지어 그 10년간 화재 구조 현장에 투입됐을 때 사망한 소방관이 51명이래요. 네. 근데 이게 관련된 업무로 숨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딱 출동이 됐을 때 현장 투입 시에 사망한 수만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직이나 안전과 처우에 대한 문제 같은 거를 국회에서 뭐 법안도 발의하고 뉴스에도 매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도 볼 수 있는 게 지난 5월에도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발의가 된 상태인데 네. 이게 1년째 국회에 계류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뭐가 바뀌거나 한 게 10년 동안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지원도 부족하고 뭐 처우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뭐 꼭 추석뿐만이 아니더라도 항상 신고나 이런 게 많은데 소방관분들이 너무 대우를 못 받고 혹사당하고. 네, 혹사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소방관을 부르시는 분들이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도 또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소방관 분들이. 네. 근데 이게 피치 못하게 불을 꺼야 되거나 누군가를 구조해야 할 때 기물을 파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창문을 뜯는다든지 문을 뜯는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원래는 피치 못할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법안이 있기는 한데 본인이 입증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내 자신이 입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거를 소방 당국에 소송을 거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억하심정으로 그 출동한 그 대원 개인한테 소송을 거는 경우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법률 지원을 받는 걸 보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장 많다는 게 되게 의외였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국가나 정부 상대로 뭔가 그런 처우 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소송을 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를 많이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험수당 같은 것도 굉장히 적게 받고 그 인력이 부족하고 돈을 적게 받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업무에 있어서 피로도도 증가하고 그러면 안전사고 위험으로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현장 소방관 한 명당 1,579명을 담당해야 하는 약간 그 정도로 소방관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10년 동안 위험수당이 겨우 2만 원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더디게 소방관과 관련된 정책은 뭔가 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게 예전에 예능에서 한번 소방관들의 얘기가 나와서 반짝하고 또 최근에 누가 순직하셔서 반짝하고 이런 식으로만 소비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본인 그 5년 동안 정계 진출한 지 5년 됐다고 그 기념일에 이제 소방서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사진 한 방 찍고 갔는데 소방관 그 복 입고서. 근데 그런 쇼는 잘하면서 국민의당에서 지금 계속 뭐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소방관을 늘리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맞아요. 그런 거에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쪽이거든요. 아이러니죠, 완전히. 그걸 이제 와가지고 뭐 이거 뭐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고 사람은 진짜로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네, 맞아요. 그리고 소방관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 돈을 벌려고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정말 사람을 구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정의감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이렇게 처우가 안 좋은 걸 보면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우가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 그러면 이게 맞는 사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고나 질병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상이나 순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손해배상 이런 기물파손 같은 것도 그렇고 보호가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현장을 나갔던 소방대원이 직접 자기가 증명을 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 게 당장 밥도 못 먹고 출동하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너무 처우가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열악하고 그리고 인력 충원이랑 수당도 인상이 돼야 하고 되게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발의를 해도 뭐 흐지부지 돼버리고 뭔가 희망을 줬다가 바로 이렇게 묵살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들이 지금 그걸 안 해주고 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문제라니까.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체국 공무원분들이랑 이렇게 동행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방관 분들이랑 이렇게 동행해가지고 막 일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양세병님이 조목조목 다 짚어주셨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소방관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맞아요. 거기선 거의 히어로급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순직하시고 그러면 진짜 국가에서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분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런 그 순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가족들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양세병님 얘기하셨지만 그 분들 직업군에 대한 존경심 이런 거는 그 차치한다 하더라도 처우마저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분들이 과연 그 보람을 느낄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반복되는 것 같은 게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는 직업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희생만 강요하는 직업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나 소방관 할까? 야 돈도 안 되고 너 힘들기만 한 직업을 뭐더러 해? 약간 이러면서 네. 거기서부터 귀천의식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소리 들어봤어요. 저 소방관 되고 싶었거든요 중학교 때. 네. 근데 얘기하면은 뭐 친구고 뭐 어른이고 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점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직업에 네. 대해서. 인력도 네. 부족하고.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소방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뭐 화재 신고 받으면 나가가지고 아니면 응급구조 신고 받으면 나가서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하는 일이 많대요. 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서 점검이라든지 네, 맞아요. 그다음에 서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 자체가 많이 높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적인 그 추진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도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뭐 정책도 정부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긴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막 쓸데없는 걸로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막 뭐 어디에 뭐 핸드폰이 빠졌는데 뭐 꺼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상황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때 손해배상 청구 내용도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자기네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끌어오는데 그러면 문이 열릴 때까지 뭐 기다리나 아니면 열쇠를 돌리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불을 꺼줬는데 거기다 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심보는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소방관 응급구조사 하여튼 119 관련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최전방에서 싸우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추석 명절에도 이렇게 신고건이 급증하다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 이분들도 다 가정이 있는 그런 분들이실 텐데 결국에는 그런 시간을 포기하고 가족과의 그 즐거운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그 국가적인 처우나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도 엄청 신경을 써서 그 대우를 많이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민들 인식 수준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뭐 양세명님 계속 짚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 종부리듯이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고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였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예, 금주의 시사 두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두 번째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제목은 뭐 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이라고 기사처럼 달아봤고요. 아, 징역형. 네. 당연히 징역을 때려야 되지 않나요? 근데 원래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기사로까지 나온 거고요. 네. 그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볼까 하다가 오늘 제가 겪었던 경험을 하나 네. 얘기하면서 같이 시작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오늘 커피를 너무 진하게 마셨어요. 그랬더니 커피를 너무 진하게 마셨더니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카페 화장실이 외부에 있더라고요. 외부에요? 네, 그래서 예. 그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이제 가다가 제가 핸드폰을 까먹고 안 가져간 걸 거기서 딱 깨달은 거예요. 네. 갑자기 되게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옆칸에서 약간 조금만 이상한 탁 소리가 나도 되게 신경이 곤두서고 그리고 딱 이를 보려고 이제 앉으려고 딱 했는데 벽에 뭔가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 벽에 구멍을 다 휴지를 다 뜯어서 막았어요. 아, 그러니까 못자국 같은 그런 구멍들. 네. 예. 그 즉시 옷을 바로 딱 입고 휴지로 다 막은 다음에 네. 이제 이를 다 보고 나오다 말고 여자 화장실 문에 붙은 무슨 종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뭐 휴지는 뭐 어디에 버리시고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붙은 게 그런 글이 아니라 무슨 경고글이더라고요. 수상한 남자가 접근하거나 화장실에 있거나 그러면 소리를 지르거나 112 혹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세요. 라고 해놓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괄호치고 7자리가 딱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 내가 변비였을 때 빼고는 배설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무서운 일이었던가. 갑자기 거기서 의문이 딱 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거는 되게 간단하고 일상적인 상황이었고요. 상황이 이거보다 더 복잡해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 기사에 점점 더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6일 날 발표된 거예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대책이 발표됐어요. 네. 근데 그냥 뭐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총론이라기보다는 강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6단계로 구분하고 있고요. 촬영, 뭐 유포, 또 불법 촬영. 그러니까 예전에 몰래카메라라고 부르던 거를 이거는 가해자 입장에서의 용어이기도 하고 그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촬영이라는 말로 대신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불법 촬영 단속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방 교육 같이 이제 전범위적인 대책안을 내놓은 게 그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눈길이 가는 거는 그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 원래 당연하게 징역형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기존에는 3에서 5년형의 징역형이나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내렸던 게 끝이었어요. 그렇게 네. 보통은 벌금을 받죠. 형 자체가 그렇게 세지가 않았네요. 네. 근데 새로 개정된 대책에 따르면 벌금형은 아예 없고요. 5년 이하의 징역형. 오. 그러니까 그냥 바로 100% 징역형으로. 다행이다. 네. 근데 5년도 짧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짧죠. 엄청 짧죠. 생각해보면 그 리벤지 포르노라는 게 예전 연인과의 아니면 뭐 아무튼 섹스 상대와의 섹스 비디오를 유포시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특히 여성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얼굴, 신체, 또 나아가서는 신상 정보, 어디 대학교, 뭐 어디 몇 학번에 뭐 누구라더라. 이런 식으로까지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5년도 맞아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참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인격살인. 보통 몰카 이렇게 불법 촬영인 몰카가 일반인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 뭐 아니면 아는 사람이더라도 몰래 찍어서 그것만 올리는 건 보통 몰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벤지 포르노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 바람을 폈다든지 여자가 양다리를 걸쳤다든지 이런 내용과 어디서 근무하는지 그리고 셀카 이런 거를 집 파일로 같이 해서 영상이랑 같이 유포를 시키고 뭐 그런 야동 사이트 이런 데서 제목에 그렇게 달리죠. 22살 뭐 남자친구 두고 뭐 바람핀 누구 무슨 영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상 정보가 같이 떠요. 네. 되게 무서운 저는 일이네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있는 걸 봤어요. 이렇게 그 사진 몇 장이랑 네. 사는 곳이랑 전화번호도 실제로 근데 설마 그 전화번호일까 싶기는 한데 그런 거 다 있고 영상이 있는 그 게시물을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런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또 이렇게 영상이나 신상이 유포되었을 때 피해자들의 경우에 기존에는 디지털 장의사 같이 사설 업체를 찾아가서 네. 본인의 이제 자비를 들여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거나 또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이제 처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본인밖에 신고를 못해요. 친구가 신고 못 해줘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국가가 이 영상 피해 신고 센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피해자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한다고. 예. 네. 그래서 그 삭제 비용이 솔직히 되게 많이 든대요. 몇백만 원씩 드는데 그것도 몇백만 원 한 번 들인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네, 자료라는 맞아요. 게 계속 떠돌니까 막 해외 사이트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삭제가 또 어려울 수 있고 뭐 이렇게 계속 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삭제 비용을 모두 가해자에게 청구한다고. 또 혹시나 이 가해자가 이 영상 같은 것을 가지고 뭐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이제 몰수를 하거나 아니면 청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네. 그 해외 사이트 관련해서 송병호님 이런 게 해외로 많이 유출이 되나요? 병우님이 아시나요? 저는 야동을 끊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거 찾아본 적 있는데 디베비라고 네. 좀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 누가 올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그런 건 있긴 하더라고요. 그 뭐 미국의 어느 대학교의 어느 사람인데 이런 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뭐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나체 사진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사이트가. 그래서 뭐 그냥 국내만 따져봐도 그 국내에 보통 한 P2P 사이트를 60개 정도로 계산을 하고 그중에 동영상이 가장 활발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이트를 40개 정도로 한다고 할 때 그 P2P 사이트가 실제로 그런 불법 영상이 유통되는 주된 창구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검색을 해보면 평균 20만 개에서 많게는 39만 개의 그런 성범죄 영상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수치가. 근데 이런 영상을 검색하려면 이제 그 유의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국노래요. 근데 국노는 처음에 사실 국산 노 모자이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도.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 국산 노예를 뜻한다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 여자를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생매장시키고 그 사람한테 뭐 노예다, 뭐 창녀다 이런 식으로 오명을 씌워가지고 나는 너보다 위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있고 네 인생을 조져버릴 수 있어라는 걸 가지고 쾌감을 느끼는 거죠. 엄청 심각한 폭력이네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이 그 말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아직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긴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도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게 리벤지가 복수, 보복이란 뜻이잖아요. 뭔가 지가 피해를 당했다는 뜻이니까. 원한을 맺힐 정도로 자기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향해 안갚음을 하는 행위를 복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리벤지 포르노라는 얘기를 계속 쓰면은 그리고 남자들의 심리도 그랬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얘는 나한테 뭐 바람을 폈어 아니면 뭐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를 욕해도 되고 너네들도 얘를 같이 능욕해줘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이거를 때문에 다른 용어로 보복성 불법 촬영은 어때?
그러니까 뭔가 약간 보복성. 근데 보복도 복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보복을 했다는 게 자기한테 해를 가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이렇게... 해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바람을 폈다든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주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구라. 네, 자기만의 그냥 뭐 피해 망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보복을 유발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런 모종의 인식이 담겨 있거나 혹은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리벤지 포르노 영상이 하고 보면은 남자친구한테 그래도 싼 년이야 그래도 싼 그래서 내가 능욕을 해도 돼라는 인식을 쉽게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국산 노예 영상으로 풀리고 있는 마당에. 아니면은 의도적 불법 촬영.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러니까 포르노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포르노그래피라는 표현을 거기다가 쓰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가해자 중심에 단어인 그렇죠. 거죠. 의도적 불법 촬영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로 순우리말 대치가 좋잖아. 돼야 돼요. 네, 대치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 게 아까 당해도 싼 년이다라는 네. 식으로 처신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 아니면 뭐 해프다 약간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연인 관계에 일어나든 아무튼 인간 관계에 일어난 어떤 일에도 살인이 된다고 정당화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그럼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범죄 행위잖아요. 범죄죠. 네, 그러한 인식 자체가 보면은 피해자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경향이 네, 맞아요. 되게 나타나는 거고 그게 되게 가해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 가해자의 논리인 거죠. 예전에 그 한때 대한민국의 2000년대 초반이었죠. 그 오영경 씨나 백지영 씨 관련한 그 연인과의 그 섹스하는 장면을 이제 찍은 거죠. 그 연인들이 찍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이제 유포를 시켰는데 그래서 오영경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인생이 완전 망가졌다가 다시 재개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백지영 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죠. 아직도 제가 봤을 땐 그분들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정현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와라는 게 있었어요. 와. 아, 네네네. 그 제목 가사 중에 보면 제가 와 그게 의도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뭐 한 여자의 지난 과거가 왜 용서받지 못할 일이야.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오영경 씨랑 백지영 씨를 피해자로 놓지 않았다니까요. 한국 사회는 그 사람들이 활동을 멈췄어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예요. 맞아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십몇 년 전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이런 나라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가해자들이 그런 식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띵 내놓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그럼요. 피해자들한테 손가락질 가거나 또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부담이 가해졌다는 게 자체가 그 가해자 입장에서의 시각이 되게 사회에 만연했구나 그 방증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인의 부주의 아니면 개인의 잘못, 개인의 비도덕성 이런 데로 책임을 돌렸던 거죠. 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이것도. 네. 그리고 그거 불법 유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죠. 보통 그렇죠. 대부분은 100% 남자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거의 99.9%. 진짜 얼마나 찌질하냐 인생들이. 쪼다 아니야? 그러니까. 비용신들. 아유 씨. 그러니까 촬영할 때는 여성도 동의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유포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그러니까요. 유포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 거 연인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그런 거 촬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치사하게 그거를 유포시켜가지고 수익을 번다든지 아니면은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짓을 벌이는 거는 진짜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런 게 생기고 나니까 이걸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조금씩 높여지고 있으니까 그 수위가. 네, 그래서 그런 국가가 이제 책임을 지겠다.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온 것 자체가 그게 되게 반가운 소식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아까도 우리가 계속 짚었지만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그 혐오성 때문에 용어를 바꿔야 된다. 이거는 가해자 중심의 용어인 것 같고 피해자가 피해를 더 안 입을 수 있는 그런 용어 선택. 뭐 언론에 기대는 안 합니다. 아 맞아요. 최근에 뭐 청주 여대생 나체 살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피해자를 또 죽이는 거 그런 기사 제목이 거의 포르노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언론에 기대는 안 하는데 우리라도 이런 식으로 언어 순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짚어드릴 만한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다뤘던 게 있었어요. 그 사실 경찰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줄 알고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 영상 자체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부분이 잘려나간다든가 뭐 그게 재압축이 된다든가 해가지고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원본을 대조해가지고 그걸 다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요? 어느
언제요? 얼마 안 됐어요. 작년. 정말. 근데 그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충분히 그런 거에 처벌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네.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의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이 작가님이 가져오신 시사인데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제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라 고의적 불법 촬영물. 네, 그거 괜찮네요. 고의적 불법 촬영물.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순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애청자분들 다들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추석 연휴 중에도 우리 녹음하죠. 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또 녹음을 합니다. 네. 아, 좋아요. 네, 그때도 와. 또 소리 없이 요란하게 떠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요방송 92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타이틀 음악, 디템포, 편집, 최정민.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